작은 서점. 작은 서점 연말 특집 21세기 최고의 책.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새로운 천년의 25년을 기념하면서 작은 서점에서도 소박하게 최고의 책 목록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 소설가들과 함께합니다. 21세기 최고의 책. 정말 바쁜 분들을 계속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세 분을 또 모셨습니다. 최민석, 장유진, 장강명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12월 31일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이제 계속 공통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2025년 어떤 해였나요? 장유진 작가님은 어떤 해였어요? 저는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이 진짜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보다. 일단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쓴 에세이를 내기도 했고, 장편소설 드라마화돼서. 맞아요. 달까지 처음으로 드라마를 보기도 했고, 또 얼마 전에 또 이탈리아도 번역 워크숍 때문에 네. 갔다 왔고, 그리고 또 이 작은 서점을 시작한 해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는.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로 처음 해보는 것도 많고 의미 있는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생동감 넘치는 한 해였네. 네, 그렇죠. 네. 네. 최민석 작가님? 저는 다시 학생이 돼서 학점으로 인해서 웃고 우는 시간을 보냈고요. 네. 제가 이 얘기하면 또 편집할까 봐 그런데 소설을 여러 번 거절당해서 출판하는 거를 쓰는 것도 힘들고 책 한 권 내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 걸 이제 절감을 했는데 이 말씀을 왜 들었냐면 네. 산다는 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를 예전에도 느꼈지만 네. 올 한 해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네.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욕심을 비우고 왜 이렇게 사람이 달관한 것처럼 왜 그러세요? 늘 그랬어요. 그래요? 아무튼 욕심을 비우고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긴 채 그냥 삶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해를 그래요? 보냈습니다. 네. 올 한 해 굉장히 성숙을 했다고 그래야 될까? 뭔가 원래 안 이러셨는데 왜 이러지? 네. 무게를 잡지? 원래 그랬습니다. 네. 네. 장금 작가님은 우선 제일 큰 건 이제 우리 작은 서점 네. MC가 되신 게 아닐까 싶고. 작은 서점 네. 가족이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저도 최민석 작가님처럼 내가 노력한다고 꼭 세상 일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 되게 절감하는 한 해였습니다. 저는 가족이 이제 올해 병원에 갔고 이제 제가 간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옆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거 되게 절절히 깨닫는 한 해였어요. 네. 되게 나중에도 2025년은 되게 각별하게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자, 작은 서점 식구들이 이제 연말 특집으로 우리가 21세기 최고의 책을 뽑고 있는데, 이제 앞서서 우리 편집자분들 또 출판 서점의 이제 MD분들 최고의 책 뽑아주세요 했을 때 선정 과정이 개인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세 분은 어떠셨는지, 먼저 어떤 책들을 골라오셨는지 한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장강명 작가님은 앤드루 솔로몬의 부모와 다른 아이들, 최민석 작가님은 위화의 원청, 장유진 작가님께서는 김혜란의 침이 고인다 중에서 성탄 특선. 네. 이렇게 이게 25년 동안 최고의 책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그러니까 우선 차차 이제 책 얘기는 들어보겠지만 나는 이런 기준이 있었다. 어떤 본인의 재미, 또 어떤 사회적 영향력,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준 선정
말만 좀 들어볼까요? 네. 저부터 말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저도 많은 그 MD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21세기 뭐 사반세기잖아요. 네. 네. 최고의 책을 내가 한 권만 어허. 뽑는다는 게 또 감히 또 너무 부담스러워서 고민을 하다가 맞아요. 저 3개 하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고민을 하다가 보세요. 제가 네. 지금 사실 30대 끝자락이거든요. 사실 내년 생일이 오기 전까지 제가 새로운 나이의 기준으로 네. 30대라고 계속 이제 네. 하고 다니는데 사실상 옛날 한국 나이 기준으로 하면 사실 올해가 딱 40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15년 전, 2000년이 딱 시작됐을 때 제가 몇 살이었겠어요? 15살. 중2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21세기가 왜 그 중2라는 것이 이제 사춘기잖아요. 중2병이란 말도 있고. 처음으로 내 자아가 오롯이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인데 네. 그때가 제가 딱 2000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21세기는 어떻게 제가 이제 자아를 갖게 된 시기의 그 역사 그 자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나한테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나한테 제일 중요했던 그냥 개인적으로 나한테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가장 중요한 어떤 한 권이 있다면 한 이야기가 있다면 뭐였을까라는 기준으로 골라왔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나에게 중요한 이야기. 네, 저에게 중요했던. 네. 최민석 작가님. 그렇게 골라와야 되는구나. 아니요. 제가 독특하게 한 거예요. 아니, 네, 아니 네.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네. 듣자마자 그냥 하나 딱 떠올랐어요. 그래요. 오. 네, 그냥 이 작품이 주제나 서사나 스타일이나 작가가 공들여 쓴 그 노력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이 정도 작품이면 네. 그러니까 2000년 이후부터 나온 책이잖아요. 이 정도 작품이면 원청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그 각축을 버린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뭐 장강명 작가의 댓글 부대라든지 한국이 싫어서라든지 네. 장윤진 그게 작가의 원천급인가요? 일과 기쁨의 슬픔, 달까지 네. 가자 뭐 그러게. 이런 작품들이 끝까지 저의 마음속에서 너무 이거를 힘들었겠다. 네. 골라야 된다라는 그런 그 외침을 저한테 외침을 했지만 네. 외쳤지만 불행히도 두 분은 저와 안다는 그런 사소한 이유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죠. 만약 몰랐더라면 꼽힐 수도 어디 다른 데 있었겠지만 가서는 꼭 선정을 해주시면 네, 좋겠고. 네. 네. 그냥 안다는 이유로 네. 빠졌을 뿐이고요. 또 다른 한 작품은 모옌의 개구리가 사실 굳이 작품의 완성도만으로 따진다면 개구리가 더 훌륭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래 제가 위화 작가를 좋아하기도 하고 네. 또 위화 작가가 이 소설을 쓰는데 23년이 걸렸거든요. 네, 그런 뒷 이야기까지 생각하면 원청은 23년이 걸린 만큼 네. 25년을 통틀어서 한 번은 언급할 만한 소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강민 작가님요? 저는 사실 이렇게 장유진 작가님처럼 고민하면서 하지도 못했고 최민석 작가님처럼 이거지 하지도 못했거든요. 어떻게 골라오셨어요, 그럼? 저는 사실 이게 이제 다른 인터넷 서점에서 한번 요청을 했었어요. 네네. 25년간 최근 25년간 21세기 최고의 책 뭐 10권을 뽑아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뽑았었냐면 저는 제가 읽은 거를 엑셀로 정리를 해놔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쭉 이제 보면서 하는데 이렇게 한 21세기에 나온 책들 위주로 하니까 많이 좀 줄어들죠.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보면서 되게 그 순간에 네. 그래 이거 진짜 명작이다, 이거 걸작이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2025년 현재 저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되게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들 뭐 그렇게 해서 10권을 꼽았는데 거기에 원청도 있어요. 네. 네, 원청도 있고 그렇게 10권 꼽은 다음에 정말 이렇게 각축을 다투는 2권이 있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부모와 다른 아이들이어서 이 부모와 다른 아이들은 제 생각에는 2025년이기 때문에 네. 이걸 꼽을 수 있고 만약에 2050년이나 2075년이나 2100년에 네.
21세기 첫 25년에 한 권을 꼽아라 하면은 부모와 다른 아이들 말고 딴 거를 혹시 뽑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 근데 그 책이 아직 논쟁이 좀 진행 중이라 가지고 네. 이번엔 부모와 다른 아이들로 뽑았습니다. 그 선정 그 시점이 그 기준이 됐다는 말씀이시고. 엄격한 선정 기준을 갖고 계셨네요. 그럴 수 엄청 있어요. 엄격하시네. 제일 엄격하시네. 네, 엑셀 파일로 네. 정리도 하시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건데 네. 뽑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아, 없었습니다. 진짜 책을 좀 읽을 때 내가 무슨 책을 읽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나의 감상평 같은 거 정리해두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읽은 책이 몇 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해놓거든요. 에이, 너무 겸손하다. 왜냐면 다 하시는구나. 기억력이 나빠서 네. 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까봐 그렇게 해놓는데 저도 그 파일을 보고 저는 엑셀이 아니라 한글 파일이에요. 저는 HWP 파일을 진짜요? 와. 보면서 그래 주로 고전을 읽다 보니까 2000년 이전에 나온 책들은 당연히 후보에서 제외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추려지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21세기 최고의 책으로 꼽힌 책 중에 우리 최민석 작가님의 위어의 원청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최민석 작가님의 불타는 문학에서 한 번 다룬 적은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제가 또, 예. 6월 30일 방송에 이 작품을 소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왜 말씀을 드리냐. 당연히 매주 소설을 소개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작품이면 거기서 소개를 안 할 리가 없었겠죠. 예, 그쵸. 거기서 소개를 안 했다면 제가 안 좋아하는 소설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개를 한번 했다 해서 25년간의 지난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마음에 드는 책을 꼽아라. 두 작가님의 책을 제외하고 그러면 이걸 다시 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선정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줄거리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소설의 주인공은 린샹푸라는 인물입니다. 린샹푸라는 이 남자 주인공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오빠와 함께 누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마치 옛날 얘기처럼 찾아와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샤오메이예요. 샤오메이가 오는데 그래서 그러다 갑자기 다음날 오빠는 무슨 일이 있다고 떠나버립니다. 샤오메이 내 동생 좀 잘 부탁한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동생을 두고 떠나는데 이 남녀가 둘이 있으면 또 사랑이 꼽히는 거죠. 예, 사랑이 꼽히는 나무가 아니라 사랑이 꼽히는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네. 그럼 소설이 안 되겠죠.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이 샤오메이가 집에 없어요. 근데 샤오메이만 없는 게 아니라 린샹푸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자기 집에 있던 금괴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금괴를 갖고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린샹푸가 절망과 고독에 빠져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샤오메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린샹푸는 샤오메이를 받아줘서 같이 사는데 네. 이 둘은 아이를 낳죠. 그리고 또 지나니까 아이가 생겼는데 린샹푸가 어느 날 또 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집에 남아 있는 거는 아이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왜 이 샤오메이가 떠났는지 어디로 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린샹푸는 어린 딸을 얻고 네.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처분한 다음에 아내 샤오메이가 고향이라고 말했던 원청을 찾아서 떠나요. 그래서 이 소설 제목이 원청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젖먹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이제 젖동량을 하면서 이 샤오메이가 고향이라고 말한 원청이라는 곳을 찾아 떠나는데 결국은 이 원청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걸 그렇죠. 알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린샹푸가 겪는 이야기들과 나중에 샤오메이가 처음에 밝히지 않았던 사연이 뒷이야기로 덧붙으면서 이 청말기의 상황이 네. 아주 장대한 서사로 네. 그려지는 거죠. 이 책은 또 약간 우리 장강문 작가님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주 훌륭한 분이 추천사를 써줬는데 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장강명 작가님이 추천사를 써줬어요. 미화 작가와도 친분이 있는 분이라면서 이분이요. 그럼 본인이 잠깐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분이 있지는 않고 네네. 위화 작가님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2번 정도 두 번이나 뵌 적이 있고요.
저도 이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에서 조승리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조승리 작가님이 위화의 인생을 인생책으로 꼽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조승리 작가님께 원청 읽어보셨냐고. 인생도 너무 좋지만 원청 정말 위화의 대표작으로 남을 것 같다. 네. 정말 걸작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계속 후보로도 거론되는 대작가의 그쵸. 작품이잖아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위아의 팬이긴 한데 네. 노벨상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노벨상을 받는 데에는 많은 그 정치적인 요인과 시대적인 맥락이 또 이제 좌우를 하니까 네. 노벨상이 지금 한 10년간은 매해 성별을 번갈아 가면서 주거든요. 네. 한 해 남자, 한 해 여자 이렇게 그걸 꼭 지켜요. 아, 그리고 대륙 안배도 해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 유럽, 네, 뭐 네. 아프리카, 뭐 아시아 이런 식으로 돈다고요. 네. 그런 맥락을 다 따져봤을 때 뭐 위아 작가가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 작품을 선정해온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형제를 제일 재밌게 읽은 위아의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위아다운 매력이 드러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완성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원청이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작품은 서사가 굉장히 훌륭하고 네. 분위기가 굉장히 독특해요. 예, 위아 소설만이 갖고 있는 그 뭔가의 원시성, 그 다음 사람들이 그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한국 소설이나 일본 소설 그리고 영미 소설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매력이에요. 중국 소설, 특히 뭐 모엔 작가도 있지만 딱 위아 작가의 소설에서만 맛볼 수 있는 네. 그런 매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아 작가가 이 소설을 23년 동안 썼잖아요. 네. 이걸 쓰는 도중에 이게 잘 안 돼서 중간중간에 쓴 게 뭐 제7일도 있고 뭐 형제도 이거 쓰다가 중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형제가 재밌는 이유는 원청의 실패와 원청이라는 큰 산을 넘기 위해서 스스로 훈련한 그 서사 지필 그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의미로 쓸 때 자기의 그 서사 욕구가 경계 없이 막 무한대로 피어난 게 형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자양분은 네. 원청이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청을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네. 훌륭한 작품이라고 꼽아온 겁니다. 이 소설의 명장면은 어떤 걸 꼽으세요? 명장면은 마지막에 네. 그 샤오메이가 눈 속에서 최후를 맞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정말 그 슬픈 장면인데 정말 시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슬픈데 아름답습니다. 네. 뭐 K2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그 풍경이 너무나 회화적이면서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무슨 파멸의 미학, 뭐 몰락의 미학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설의 마무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이 선정 이유나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드세요? 또 추천사를 써주신 분의 입장에서? 그냥 최민성 작가님 말씀하시는 게 그냥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그 마지막 장면 너무 좋아하고 그래요? 네. 원래 그 위화 작가님이 이제 주로 이제 본인이 겪었던 어떤 문화대혁명 시기를 가지고 네. 이제 그런 어떤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가끔 그 특유의 되게 재밌는 익살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원청은 시대가 이제 본인이 겪지 않은 시대고 청나라 말기고 문화대혁명도 비참하지만 진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는 줄 몰랐어요. 청나라 말기의 중국 평범한 사람들이. 그리고 좀 그 유머 같은 건 좀 없는데 진짜 23년 동안 진짜 좀 칼을 갈듯이 썼구나. 23년을. 이게 진짜 무슨 이 시대랑 진짜 내가 정면 승부한다. 그래서 막 가슴이 진짜 서럽고 막 아름답고 되게 좋습니다. 이건 보면 네. 작정하고 썼다는 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원래 위아 작가는 그
허상감 매열기도 그렇고 네. 형제도 그렇고 소설에 장난기를 좀 부려요. 그쵸.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을 일부러 이 작품의 결을 생각해서 예. 절제하면서 그 장난기 치고 싶은 건 오히려 중간에 이거 쓰다가 그만두고 형제에서 다 풀고 돌아와서는 진짜 작품만을 위해서 장난 안 치고 네. 집중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위아 작가의 다른 면을 봤고 좀 다른 예지만 제가 그 영화 감독 유승환 감독을 되게 좋아하는데 유승환 감독의 부단 거래를 보면서부터 유승환 감독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그 평소에 자기가 원래 잘하던 것을 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틀었다고요. 그때부터 저는 원래부터 좋아했지만 유승환 감독이 더 평단과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감독으로 더 올라섰는데 이 작품이 그런 것 같아요. 원청이 그렇고 또 원청에서 매력적이었던 거는 다른 소설에서 다루지 않았던 토비, 네. 이 도적대가 나오는데 네. 네. 토비라는 존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활용이 됐고 이게 청말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근데 청말기를 다루는 서사들은 대부분 궁중서사였어요. 마지막 황제. 네. 예. 그렇죠. 근데 그렇죠. 네. 이 우리가 보통 청말기 그러면 지도자들의 이야기밖에 모르는데 청말기의 민초들의 삶을 민초들의 삶, 이 작품을 민중의 통해서 삶, 네. 알 수 있었거든요. 더 말씀드리자면 왜 좋냐면 이 민초들의 삶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흥망성쇠, 희노애락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설 한 권을 읽으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가 다른 이의 삶을 통째로 대신 살아볼 수 있다는 건데 네. 이렇게 한 작품을 통해서 다른 땅에 다른 시대의 사람의 삶을 절절하게 느껴볼 수 있다는 거는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은 주제, 서사, 스타일 전부 다 잡은 소설이다. 심지어 서사가 방대하면 문장은 대충 쓰기 마련인데 문장까지도 때로는 시적이다. 네,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올해의 멘트인데요. 소설에 읽는 가장 큰 호사는 한 사람의 그 인생을 통째로 한번 내가 느껴볼 수 있다는 거고. 진짜 완전히 동의해요. 진짜. 맞아요. 네. 오늘 끝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나 여기서, 복지요. 네. 그래서 끝낼까요? 그럼 이때 이제 책 읽으세요. 알아서. 네, 제가 뒷부분은 저는 비소설 좀 추천할 거니까. 네. 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최민석, 장유진, 장강명 세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 작은 서점 연말 특집 21세기 최고의 책입니다. 이번에는 장유진 작가님의 책 들어볼까요? 너무 개인적인 저는 선정 기준을 들고 와서 사실 저는 선정 이후부터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서 그래요. 네. 어떤 김혜란 작가님의 성탄 특선을 골라왔는데 단편 소설을 이게 저의 어떤 25년 동안에 중요한 소설인 이유가 있어요. 때는 바야흐로 바야흐로 시작했다. 바야흐로 청나라 말기. 네. 2008년에서 2009년 그 사이인데 그때 제가 공교롭게도 언론사 입사 시험, 언론 고시는 아니지만 언론 고시라고 부르잖아요. 너무 치열해서 그걸 지금 겪으신 분이 지금 3명이나 저 포함 그런데요. 네, 그럼요. 있는데 저도 몇 번 쳤어요. 아, 그래요? 정말요? 네네. 그래서 그게 사실 뭐 고시는 아닌데 고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스터디가 되게 또 들어가기가 힘든데 왜냐면은 잘 써야 또 받아주고 네네. 그래서 막 할 때 막 너가 쓴 글을 보내라라고 해서 어느 정도 자기 수준에 맞다고 생각해야 받아주고 막 네네. 이런 게 있어요. 스터디를 하는데 논술 분야와 작문 분야가 있습니다. 네. 이제 언론사 입사할 때 작문 시험은 약간 되게 조선시대 무슨 과거 시험처럼 네. 키워드 주고 뭐 돈, 사랑 뭐 형식이 있잖아요. 마지막에도 교훈을 줘야 되는 그걸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이. 강의실을 못 빌려가지고 예. 그 저희 학교에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그 박물관이 있어요. 네. 거기에 책상이 있어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스터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종이를 시험 볼 때랑 똑같은 그런 시험용 종이를 나눠주고 타이머 재고 다 같이 쫙 쓰고 주제를 우리끼리 임의로 정하는 거죠. 그리고 돌려봐서 서로 이제 첨삭을 해주는. 네네. 그 언론사 입사 준비를 하면은 어느 순간 되게 정말 이거 언제 붙을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날 너무 쓰기가 싫었던 거예요. 네. 그때 주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랑 아니면 돈 아니면 청춘 젊음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냥 보통 이제 내 얘기를 쓰면서 교훈적인 결말로 끝나야 되잖아요. 네. 뭐 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서 썼어요. 그래서 내 얘기인 척하면서 내가 그때 생각하던 것들 지어서 쓰니까 한 번 거짓말로 쓰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어차피 너 다 뻥인데 뭐 이러면서 정말 소설가의 제가 기질을 제가 생각하기에 재밌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젊은 그 남녀 커플이 너무너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하면은 사랑을 나누고 싶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이몽룡과 성춘향의 나이가 그때 당시 16살이었고 로미오와 줄리엣도 17살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얻기까지 그 주거 공간을 획득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이 막 숙박업소에 가잖아요. 그것도 온전히 하룻밤을 보내지도 못하고 막 그 숙박업소를 빌리고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너무 사랑하는 남녀 커플이 돈이 없어서 정말 그 친구랑 같이 사는 그 원룸에서 친구가 오기 전까지 막 뭔가를 해보려다 친구 와서 막 도망을 치고 막 그 돈이 없어서 사랑을 못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썼어요. 네. 본인이 쓴 얘기예요, 지금.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마지막에 크리틱을 해야 되잖아요. 네. 쓸 때는 저도 그냥 신나서 썼는데 이걸 할 시간이 되니까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하던 기자 PD 지망생 언니 오빠들이 그걸 보고 너무 당황을 해버린 거예요. 특히 이제 선배 오빠들이 당황을 해서 약간 분위기가 쌓여졌어요. 어떻게 쌓여졌다가 한 선배 오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이거 네 얘기야? 이런 거예요. 다시 재차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때 근데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소설가 탄생에 대한 지금 얘기를 얼마나 정말 선택적으로 썼기에. 너무 재밌어. 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제 얘기는 아니었어요. 저의 어떤 감정에서 촉발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니요? 라고 했더니 더 어이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언론사 입사 시험 준비하려고 스터디하는데 그때 딱 한 언니가 아주 기억나요. 그 S대 국문과 출신 언니였습니다. 팔짱을 딱 끼고 있다가 그럼 이거 소설이네. 딱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뭐야 이거 소설이라고? 그때 내가 쓴 게 소설이라고? 이 생각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 김혜란 작가라고 알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서 모른다 그랬어요. 네. 2008년 9년 요때였으니까 아니 저 몰라요. 그랬더니 침이 고인다는 책이 있어. 그거 되게 유명한 책인데 아직도 모르냐라는 식으로 거기에 보면은 성탄특선이란 단편이 있을 것이다. 너가 이걸 되게 좋아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내용이 이거랑 되게 여기 돈이 없어서 성탄절 날 숙박업소를 빌리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커플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되게 그러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꼭 사봐라고 하면서 또 그 합평 같은 거 하면 또 까야 제맛이잖아요. 너가 쓰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미 김혜란 작가가 너무 완벽하게 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필요가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산 거예요. 사서 집에 왔는데 김혜란 작가 책이 이미 있는 거예요. 달려라 아비가. 그래서 뭐야 나 김혜란 작가 나 아는 작가야. 나 좋아하는 작가인데 몰랐던 거죠. 제가 그때 막 취업 준비에 허덕여서 이런 좋은 책이 나온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성탄특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내 얘기잖아. 이때 당시 익침이 고인다에 실린 작품들이 다 이때 당시 그 청년 세대들의 어떤 현실을 되게 유머러스하고도 핍진하고도 완성도 있게 보여주는 수작이 너무 많아서 장유진 작가님의 어떤 그 계보가 여기에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구나. 작가님 그게 몇 년도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10년 9년 2010년 9년 9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근데 그 언니가 한 말이 있잖아요. 네가 썼던 건 소설의 일종이다. 소설을 계속 나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거기서부터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결국에는 한 언론사 입사했다가 수습만 마치고 적성이 안 맞아서 나오고 정말 취업 준비 다시 처음부터 그런 스터디를 다른 종류의 스터디를 다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굴러굴러 저를 받아주는 데가 IT 업계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IT 업계 합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저의 본격적인 정규직 커리어가 시작이 된 건데 그 전에 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정규직이 되면서 안정감이 생기니까 뭐 IT 업계 일도 재밌고 좋은데 글 쓰고 싶다는 욕망이 꺼지지 않았던 거죠. 제 안에. 그래서 글쓰기 수업이라고 그냥 냅다 검색을 한 거 검색창에 일단 여러 가지 돈만 주면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설 쓰기 기초 강좌 시간도 맞고 그래서 거기 들으러 가서 처음 쓴 소설이 제가 항상 그때 그 장문 시험에 냈던 그 이야기를 진짜로 소설로 만들어서
단편 소설로 만들어서 제목이 청춘의 대합실입니다. 저는 그런 숙박업소가 청춘들의 대합실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어딘가로 가기 전에 그냥 머무는. 네. 그래서 그걸 솔직히 지금 저 꺼내보지도 못해요. 솔직히 팔 집에 있거든요. 너무 못 발표 안 써가지고. 아예 안 했죠. 어. 저 그 정말 시제도 못 맞췄어요. 과거형 썼다가 현재형 썼다가. 청춘들이 그런 문화가 있는 줄 정말 몰랐네요. 대실도 또 하고. 왜 또 이래? 지금 저기 사반세기 최고의 작가 탄생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장유진 비긴스. 그러니까 야. 근데 재밌다. 소설가가 네. 대부분 이렇게 탄생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저도 어릴 때 뭐 얘기하고 네. 있으면 소설 쓰고 앉아있네. 그 얘기 진짜 많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게. 계속 듣다가 심지어 나중에 대학원 때 논문을 썼는데 네. 그때 이제 프로포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 주제를 발표하면 교수들이 코멘트를 하잖아요. 그때 존경하던 한 교수님이 최민석 씨는 이게 제목도 소설 같고 이건 소설인데 이러는 거예요. 오, 비슷한 경험이네요. 네, 그 제목이 뭐였냐면 중도주의자의 실종, 점 2개 있고 부재, 그 많던 중도주의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였는데 지도 교수도 야, 네 문장은 너무 소설 같아 이러는 거예요. 네네네. 존경합니다, 다들. 네네.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했던 네. 거죠. 이게 안 되면 소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안 되면 소설이라도 쓸까? 소설이나 써볼까? 늘 하는 얘기마다 소설 같다는데 지어낸 것 같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그러게요. 격려는 아니었을 거예요. 네네. 격려는 아니었을지라도 쓸 사람은 쓰게 돼 있다. 질책이라도 네네.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는다. 비슷한 얘기였어요. 그러게. 그 장강민 작가님도 사실 이제 기자로서 기사를 그러니까 쓰던 기자 분인데.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요? 소설이야 기사야 너의 이런 얘기. 문체는 너무 소설 같아. 이런 지적 좀 받았어요? 아니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최민석 작가님, 장유진 작가님이 부러운데 네. 제가 요즘 소설을 쓰면 다들 기사 같은데 이러고 양,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돼 소설 같다는 소리를 들을까? 양우주를 접목시킨 그러게. 훌륭한 교적평 작가가 나타났다. 항상 또 뭐 해석 장강 좋아. 작가님 또 네. 매력이니까. 네. 그래서 이 김혜란 작가의 어떤 인연이 이렇게 맺어졌고 지금 맞아. 오늘 침이 고인다 이 작품을 가져오셨는데 여기서 네. 제가 사실 이거 성전 네. 이유를 너무 많이 써서 네.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꼭 읽어보세요. 네. 이거는 치미고일단 사실 저는 뭐 요즘 김혜란 작가님 표현한 수식어 젊은 거장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책 이제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클래식이고 고전입니다. 네. 이 중에 성탄특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그 내용이에요. 사내라는 남성의 시선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사내는 크리스마스 날인데 그 돈 때문에 맞아요. 그 동생이랑 같이 살아요. 네. 사내가 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그 단칸방에서 사는 남매의 시선에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사내는 뭐 그냥 돈이 없으니까 데이트 비용을 하면은 뭐 이것저것 따지니까 요 당시 기준으로 뭐 10만 원 넘으니까 그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거짓말하고 약속 취소하고 그냥 집에서 있는 거예요. 비빔면 막 끓여 먹으면서. 그 여동생은 데이트를 나갔는데 이제 이 여동생의 사연이 이제 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맞고 네 번째 맞는 크리스마스인데 처음 두 번은 크리스마스는 데이트 예쁜 옷 입고 싶은데 그 옷이 없어서 옷 살 돈이 없어서 못 나갔고 두 번째도 남자가 자기 남들처럼 막 레스토랑 가서 막 이거 썰고 파스타 먹고 싶은데 돈 없어서 못 만나고 세 번째는 헤어져 있었고 겨우겨우 남들처럼 우리도 해볼까라고 이 돈 없는 남녀가 남들처럼 괜히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막 맛 없는데 스테이크 질긴데 맛있다 이러면서 하면서 가다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크리스마스날 사랑을 나누고 싶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이때 그런 숙박 앱이 없었던 거죠. 정말 서울시청 서울역 영등포 거쳐 구로공단까지 가는데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 LOVE 근데 막 네온 사인 간판이 막 떨어져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30만 원짜리 파티룸밖에 없어요. 지금 이 몇만 원짜리 스테이크도 비싸갖고 1년에 한 번 먹는데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여인숙이 어쩔 수 없이 가요. 여인숙에 가는데 그 딱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이 장면을 참 좋아해요. 대목이라 좀 비싼데 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바가지 씌우려는 걸까라고 하는데 25,000원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생각해요. 더 불안하다. 비싸다고 부른 게 25,000원이면 평소에 얼마짜리 방일까.
그래서 갔는데 막 타일이 깨져 있고 아. 그 침대 위에는 네네. 누렇게 변질되어 있고 막 어떻게?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거. 그 남자친구가 극도로 피곤한데도, 왜 얼마나 추웠겠어요. 네네. 추운데 다 돌아다녔잖아요. 극도로 피곤한데도 아직 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나 어떻게 너무 웃겨. 이불 덮고 누워있다가 여자가 막 거의 울려고 그러니까 눈물 나죠. 또 좋은 남자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못 자겠어? 나갈까? 그래서 나가요. 근데 나가다가 그 외국인 다리가 하나 없는 외국인 노동자랑 부딪혀요.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는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방을 여러 명이서 쓰면 안 되는데 한 명이 친구가 빌려놓는데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몰래 왔는데 저 잠깐 온 거예요. 자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서툰 한국어로 얘기하는데 그 산타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주병이 든 까만 봉다리를 흔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동생 그냥 집으로 와요. 네. 그러니까 오빠가 뭐야 싸웠어? 이러면서 둘이 우리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하면서 과거 얘기를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서 끝나는 내용입니다. 21세기 최고의 스토리로 꼽아주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이거 왜 꼽았는지 아시겠죠? 네. 거기 다니면서 제가 소설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첫 소설과 연관이 있는 소설. 굉장히 참신하다. 그죠? 아, 4반세기 최고의 작품도 책을 선정하는 그 네. 배경이 너무 참신하다. 네. 우리 두 오라버님들이 하면서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꾼이네. 이야기 이야기 작가님이 이야기꾼이네. 글도 잘 그러게요. 쓰시고 네. 말씀도 네. 잘 하시고. 아이고. 늘 들으면 빠져들어요. 그래 빠져드네요, 네. 진짜. 최민석, 장유진, 장강명 세 분의 소설가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자, 이번에는 장강명 작가님의 책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앤드루 솔로몬의 부모와 다른 아이들 꼽아주셨는데 우선 앤드루 솔로몬 어떤 작가인가요? 요즘은 뭐 앤드루 솔로몬 검색하면 뭐 심리학자, 뭐 무슨 뭐 어느 대학 교수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냥 제가 아는 앤드루 솔로몬은 논픽션 작가고요. 이 부모와 다른 아이들 전에도 이제 좋은 논픽션들을 많이 썼었어요. 특히 유명한 게 한낮의 우울이라고 유명하죠. 유명한 책입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거의 뭐 바이블처럼. 근데 이분이 의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우울증을 굉장히 극심하게 앓았고 그 병에 대해서 자기 경험까지 섞어가지고 길게 쓴 책이에요. 한낮의 우울로 이제 명성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동안 자기가 취재를 해가지고 부모와 다른 아이들이라는 테마로 취재를 해서 책을 냈습니다. 한국 판이 이제 2권으로 나왔는데 둘 다 800쪽이 넘어요. 그러니까 합하면 한 거의 벽돌책? 네, 1700쪽 뭐 와. 그 정도 될 겁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뭔가 사례들을 이렇게 쫙 모아둔 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쵸. 네. 뭐 300가구를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뭐 취재한 그 메모가 뭐 몇 페이지? 4만 페이지? 뭐 이렇다고 하는데 정말 자세하게 취재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책이 그러니까 부모와 다른 아이들, 부모랑 아이가 다른 네. 그런 가정을 300가구를 취재를 한 건데 네. 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 책을 읽고 알게 됐는데 정체성 중에 이제 뭐 소수자라고 불리는 네. 정체성도 있죠. 소수자 정체성, 마이너리티. 근데 그 소수자 정체성도 이 두 종류예요. 앤드루 솔로몬이 얘기하는 수직적 정체성이 있고 수평적 정체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모두가 백인인 사회에 어떤 흑인 가정이 있다. 그럼 소수자죠. 유색인종 정체성이죠. 근데 그 집에 태어나는 그 유색인종 아이는 최소한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랑 피부색이 같죠. 네. 그리고 자기 친척들도 자기가 피부색이 같고 네.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면은 자기가 소수자지만 집 안에서는 어머니 아버지랑 정체성이 같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자기 아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린 유색인종 정체성이다. 이런 건데 그게 수평적인 건가요? 그게 수직적 정체성이고요.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동성애자예요. 게이예요. 네. 게이 아이는요.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게이가 아니에요. 자기가 게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게이는
집안에서도 자기랑 정체성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게이인 아이는 게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나중에 먼 데서 만나게 되죠. 이게 수평적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정체성이라는 거는 가족에서 이제 수직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렇죠. 수평적 유전적으로. 정체성은 내가 나가서 나와 동등한 수평적 관계에 있는 그렇죠. 파트너를 찾아야 된다는 거고. 정확합니다. 네. 네. 그런 수평적 정체성을 아주 그 되게 특이한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은 아이들도 되게 외롭게 자라지만 네. 그 부모들도 굉장히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일단 유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다운 증후군, 네. 뭐 청각장애, 뭐 외소증 뭐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가 아무리 그 아이를 사랑해도 그 아이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거를 되게 깊은 차원에서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이도 부모가 나랑 다르구나 이걸 알고 있습니다. 외소증 아이가 이 사람이 나랑 똑같다라고 느끼는 거는 다른 외소증 아이를 만났을 때 다운 증후군 아이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유전 질환 말고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그 생각해보면 그런데요. 신동도 그래요. 신동은 나면서부터 되게 주변 사람들의 관심의 집중 대상이 되지만 부모는 사실은 그 천재 소년을 이해하지 못해요. 천재 소녀 소녀를. 네. 그리고 얘네들은 되게 외롭게 자라요. 다른 신동을 만나면 비로소 알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신동들이 오래 못 삽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얘네들은 되게 가혹한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6살 때 하던 일을 7살 때 하면 사람들이 애정을 덜 보내요. 자기가 실력이 늘어도 음악 천재가 7살 때 하던 것보다 8살 때 실력이 늘어도 사람들은 이제 더 관심을 보내지 않고 얘가 12살 때 어느 정도 늘어도 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아닌 네. 그렇죠. 그리고 부모들도 신동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요. 신동도 있고 또 저런 것도 있습니다. 비행소년 소녀. 범죄자 아이들. 네네네. 네.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자기는 범죄자인 거죠. 부모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 곳은 다른 범죄자 또래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앤드루 솔로몬이 뭐 특별한 결론을 내는 건 아닌데 네. 이제 21세기가 다양성의 시대잖아요. 그러네요. 남의 정체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네. 그런 소수자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앤드루 솔로몬 본인도 게이인데 그래요. 네. 작가 자체가 네. 네네. 근데 그 남의 정체성을 이해한다는 거 혹은 이해받지 못한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어릴 때부터 아무한테도 이해 못 받고 사는 삶 혹은 그 부모가 우리 아이를 너무너무 이해하고 싶지만 얘가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부모의 괴로움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고 읽다 보면은 진짜 이게 밖에서 뭐 흔하게 뭐 우리 다 다양성 좋은 거예요, 뭐 소수자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정체성 다 좋은 거예요라고 말하는 게 너무 쉬운 말인 게 느껴져요. 범죄자 뭐 이런 것도 이렇지만 뒤에 가면 정말 도발적인 주제들을 많이 내놓는데 챕터가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들. 정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네,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경우들 뭐 이렇고 굉장히 막 힘듭니다. 읽는 게 너무 힘들고 아이가 이제 자폐 스펙트럼의 이제 끝에 있는 부모 같은 경우에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부모가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너무 괴로워하고 그거보다 이제 조현병쯤 가면은 정말 하루하루 산다는 게 네네. 그 아이도 그렇지만 부모도 소아 조현병 환자의 부모의 삶은 네. 정말 읽다 보면은 이게 너무 취재를 또 잘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약간 말로 옮기면은 이제 맥락 제거하고 옮겨져가지고 무슨 막 이렇게 좀 차별을 부르는 그런 인식을 불러올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체성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숙제구나 여태까지 몰랐던 일인데 네네. 이렇게 되게 차별이라는 게
선의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차별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네네. 청각장애인들은 이 그 농문화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어릴 때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수어를 배운 네, 사람들은 약간 그 다른 이제 말로 하는 언어를 배운 사람들, 글자를 배운 사람들이랑 좀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문화에 애착이 커요. 네. 요즘은 이게 조금 알려졌는데 그런 농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농아였으면 농인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들 혹은 청각장애인 커뮤니티도 진짜 그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걸 이제 치료를 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부청기가 발전을 하고 어떤 청신경을 연결을 하는 기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일부 그룹은 우리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행위다. 그건 치료가 아니다. 과학기술이 우리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당사자들은 어떤 청각장애인들은 빨리 치료가 돼서 나도 음악을 듣고 싶다. 소리를 듣고 싶다. 그리고 그 치료라는 말도 여기다 써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에요. 받아서 처음으로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다는 그룹도 있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네. 분들도 있고 와. 되게 어려운 문제이고 근데 21세기의 진짜 문제인데 네. 이거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아라고 보여줍니다. 짧게 지금 얘기 듣는데 300가구 이상을 인터뷰했으니 진짜 네. 얼마나 다양한 정체성 인간군상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1700장 넘는 이 안에 그냥 이 모든 세계가 다 담겨 있다고 봐야 될 정도로 네. 굉장히 그 스케일이 큰 책이네요. 읽으면서 너무 놀랐고 와, 좀 약간 소름이 돋는 그런 지금 얘기들이었어요. 예. 막 가슴이 미어지는 네네, 모습이 네네. 많아요. 그 부모가 제가 이제 뭐 구체적인 장애 이런 건 얘기는 안 할게요. 네네. 어떤 장애 부모는 소원이 네. 내가 아이보다 하루 더 살았으면 그게- 좋겠다 뭐 이런 장애가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예. 어떤 장애 부모는 이 아이가 사람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소원인 그런 분들이 네, 있어요. 네, 아, 네, 네. 그런 경우 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분량이 너무 커서 누구한테 이렇게 선뜻 추천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떤 분들한테 좀 이 책은 꼭 읽으세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아니 그냥 모두가 읽으면 참 좋은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 장강민 작가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은 분량이 많으니까 예. 이거야말로 왜 그 함께 읽기 뭐 독서 모임 같은 데서 네. 이게 챕터가 근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읽어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서로 챕터 맡아가지고 그렇다. 읽고 네. 발제하고 좋다. 다른 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그러면 좀 더 풍성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이렇게 소화하기 쉽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근데 작가님 이거 혼자 읽으셨잖아요. 저는 이제 시간도 많고 뭐 취미도 없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진짜 아니 두 분의 어떤 그 감상평이랄까 지금 듣고 안 읽어보셨잖아요 아직. 네. 네. 어떠세요? 저는 일단 이렇게 두껍고 그 읽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질 그럴 것 같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책을 끝까지 내가 읽독해낼 수 있을까라는 도전 의식부터 느껴요. 예, 그래서 매번 이제 장강명 작가님이 추천해 주시는 책의 네. 성격이나 그 분량에 예, 뭔가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고 들을 때마다 정말 서사 인내력뿐만 아니라 네. 책을 읽고 소화하는 그 범위가 다양하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네.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리고 네, 읽어보고 싶은데 세상과 타인을 네.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네. 흔히 독서가 네. 그런 것이다. 뭐 카프카가 얘기한 것처럼 독서는 책은 네, 네. 우리 영혼을 깨는 도끼 악스트가 되어야 한다. 네, 네. 그런데 이거야말로 정말 그런 맥락에 네. 딱 맞는 책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소설 어떤 가상인물의 인생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실제 네. 어떤 고민들, 삶의 고민들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장유 작가님도 읽어볼 저 의향이- 꼭 읽어보고 네, 싶어요. 네, 그쵸. 제가 네, 네. 오늘 이야기 안 들었다면은 제가 먼저 읽겠다고 집을 책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벽돌책이라고 하시니까 근데 오늘
와. 두 분이 또 작가님들 추천해준 책이 네. 다 너무 좋아서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 듭니다. 아, 그 좋네요. 이름이 글을 잘 쓸 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솔로몬이라서 솔로몬이고 지혜가 넘쳐요. 또 앤드루 붙으면 앤드루 포터도 있고 아, 그렇죠. 앤드루들이 글을 잘 쓰거든요. 그런가 봐. 네. 열풍이네요. 게다가 솔로몬이라서 자, 21세기 최고의 책 위화의 원청, 김혜란의 침이 고인다 수록작 성탄 특선, 그리고 앤드루 솔로몬의 부모와 다른 아이들, 이렇게 세 분이 추천해 주신 책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정말 귀하게 시간을 짜내서 이게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선정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2026년 새해가 시작되고 곧 카운트다운도 들어갈 텐데, 와, 세 분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작은 서점 문을 닫겠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군요. 너무나 보람된 해였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작은 서점 2025년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